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여야의 합의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my powers.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였음을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 6시간 후에 청와대가 재가를 했습니다. 지금 기립 투표까지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라는 이 팩트에도 여야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만큼 야당이 발목 잡기 한 게 아니냐, 반면에 야당은 적임자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강행한 거다,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분명한 것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다라는 거죠.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합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7명이었습니다. 네. 거의 두 정부 합친 것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 일단 당장 국토위의 상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봐도 여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 30명 가운데 민주당이 18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합쳐서 여권 인사가 19명이었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10명, 거기다가 부적격 의견을 낸 정의당의 정의당 1명, 심상정 의원 1명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11명밖에 안 되니까 통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임명 과정에서 법적인 또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하나 여쭤볼게.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27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됐고 이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26명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그만큼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그만큼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어떤 점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적합한 인물을 우리는 상당히 선정을 했는데 일종의 야당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발목 잡기 형태의
정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시각인데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적지 않은 지금 강행했던 후보들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후보들도 적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 여당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수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 지금 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수렴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봤을 때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국회가 일종의 그러니까 통법부의 역할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 체제에서 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중전 이 견제와 균형의 그러한 기능 자체가 약간은 미약해지고 약소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다 26명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흠결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좀 그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하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일부 여론까지 좀 좋지 않았는데 변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건 뭐 그만큼 지금 상황 뭐 집값 잡는데 해결사다, 적임자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청와대 그 문 대통령으로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 나은 대안,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더 나은 제안이 있느냐. 뭐 과거 이력을 봐도 SH공사라든가 LH 이런 사장을 역임하면서 이렇게 주택 공급, 그 중에서도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렇게 많이 주력해온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공급 확대를 늘리겠다. 이것이 이런 수도권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다라면은 집값,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그 청와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이젠 장관이죠. 네. 장관이 말하고 있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은 공공 자가주택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환매 조건부 주택을 통해서 공공이 디벨로퍼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민간 차원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계속 하겠다. 민간 차원이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변창흠 장관의 공공 공급론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특히 부동산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 소유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가 내놓은 그 약속들이 또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시장의 생각들이 판단들이 아마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민간 주택 시장에 공공이 개입해서 이 집값을 잡는다 이게 복합적인 뭐 정책이 필요할 텐데 금리 문제도 있고 또 세금 문제도 있겠고요. 일단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변 장관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 네. 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라던가 그리고 이 채용 관련 뭐 비리가 있었다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향후 뭐 정책 펼치는데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뭐 그 큰 문제는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장관으로서 행보에 적잖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변창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명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거와 다르다 하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지난번 그러니까 SH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나왔다고 하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변창흠 장관 당시 사장의 책사에서 나왔다.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는 사람이 법적 정언대에도 쓰겠다고 이야기한 사람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형사 고발이 됐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서 검찰이 상당히 만약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만약 이 사안을 들어볼 경우에 관련된 증언자들의 이 증언과 그리고 또 그 증거들이 상당히 뒷받침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 지금 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흠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뭐 지금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 변창흠 장관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지금 이 자신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지금은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향후 수사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임명을 한 거니까 하지만 향후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수처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초 법대로 하면 7월 15일 이 출범을 했어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렇게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인데요. 해설위원님, 이 두 사람, 두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김진욱 그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앤장에서 변호사 활동도 하다가 그리고 수사 경력이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다음에 그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특검이 발족이 됐었는데 그때 특별수사관으로서 수사에 참여도 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사 경력도 있다. 그러니까 법원 출신이지만 수사 경력도 있다. 이런 그렇죠. 특검에 참여해서 수사한 경력도 있다. 그리고 법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아주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한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건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장 출신이고 한 20여 년간 검사 실무 업무를 쭉 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지만은 국방부 5.18 특조위 거기에 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정경심 교수건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조국 전 장관의 법무장관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내리는 데도 상당히 그 일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권과 갈등을 빚어서 사표를 한번 제출한 적도 있었고 물론 반려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전력으로 봐서는 좀 강직한 성품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점이 판단을 받아서 역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사가 후보자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원 출신 그리고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두 분이 이제 가장 갈리는 거니까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또 출신을 따질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느냐,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정말 적합하냐 이걸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나온 얘기가 이건희 후보가 그래도 들어간 게 이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 공수처에 수사를 해왔던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이 남았는데 예.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건희 후보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낙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점치는 시각의 그러니까 지금 논리 바탕에 야당이 주장했던 검사 출신이라는 그 부분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제 그러니까 야당 추천 의원들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부와 그리고 대한변협 나머지 추천 의원들이 사실 이 지금 원래 그 5명 중에 원래 의견이 모아졌던 이게 정현정 변호사 대신 이건희 지금 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검사 출신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최종적인 낙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부위원장보다는 아무래도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권익위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현 정부 인사로 지금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부가 구성했던 5.18 특조위의 위원장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친형 정부적인 인사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라는 상대적인 그런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될 최대의 가치거든요. 사실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지금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추천위원들이 지금 추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간은 권력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지금 이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이 좀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추천권, 심의권, 비토권 관련한 야당 주장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일단은 정부 임명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후보 적합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문 대통령의 이제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 2명 압축과 관련해서 오늘도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적임자라는 여당 그리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녹취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합니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형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2분은 모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입니다. 2분은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5표가 나왔던 전현정 후보는 어제는 한 표로 아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진 4표는 미리 사전에 다 정부하고 민주당이 서로 말을 맞추어서 뜻을 맞추어서 옮겨간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5표를 얻었던 사람이 갑자기 1표로 내려간 과정도 석연치 않고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점검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종합을 해보면 여당은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이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절차적 문제를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중에서 한석근 변호사가 새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현 변호사랑 2분이 다 참석을 했다가 네. 표결 과정에서는 중도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그 퇴장을 했던 이유가 한석근 새로 추천위원이 된 한석근 변호사가 이제 내가 됐으니까 나도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새로 추천위원이 됐으니 나도 의견을 내겠다. 공수처장 후보자를 새롭게 추천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28일까지 다 추천하기로 또 이렇게 대차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퇴장을 하고 결국은 5명만 가지고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것을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추천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내겠다. 그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또 뭐 헌법재판소에는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먼저 또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권처럼 만약에 받아진다면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또 확정이 될 때까지 이제 국민의힘은 그것을 노리고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뭐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다 거쳤고 그리고 28일까지 후보 추천을 해라라고 시한을 줬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한석근 변호사가 새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렇게 법원이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어렵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 얘기해 주셨고, 자, 차 교수님 지금 예.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권 안 줬다, 네. 그리고 심의권을 안 줬다, 비토권 안 줬다, 이렇게 네. 세 가지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의결 직전에 사퇴했으니까 당연히 추천권 새로 주기 힘들다, 지연 전술 아니냐. 네. 그리고 비토권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뭐 공수처 위원이다 하는 사람을 네. 추천위원으로 해놓고 네. 어떻게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정말 7명 가운데 6명 찬성해서 3분의 2로 완화한 거다라는 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저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리가 듭니다. 있다. 사실 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장 부분에 있어서의 추천권을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단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법의 유연성 문제는 일단 헌법 소원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수처의 그 유연성 문제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지금 이 추천 과정에 있어서 비토권을 지금 박탈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있었던 추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개정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금 7명 중에 5명의 추천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3분의 2니까. 예, 3분의 2니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법적 시비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법원에다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정소속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통치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이를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지금 추천된 이 추천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야당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공수처장 후보로부터 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받아내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향후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식으로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너무 정치의 영역을 사고로 갖고 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제살을 깎아 먹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위원 여지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좀 공수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좋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일단 뭐 공수처 부분이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부분은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합법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약속을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공수처 만약 출범을 하게 된다면 지금 관심은 또 1호 수사 대상 누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예측을 하는 뭐 기사들도 많고 또 이제 전망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예측하기가 싫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그 공수처가 정식으로 발족되더라도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 그 처장 후보자가 임명이 된 상태지만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 또 뭐 거쳐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직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공수처 차장도 임명이 돼야 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검사 25명 이내 그리고 또 수사관 40명 이내 이렇게 조직을 꾸려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거기도 이제 인사위원회 과정에도 야당 인사위원들이 또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추천을 거쳐서 추천이 아니라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이 검사가 공수처 검사로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을 또 표결을 합니다. 협의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은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사위원회 따져본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야 되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 조직이 출범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두세 달, 그 서너 달은 더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출범한 이후에
조직도 그 한 뭐 100명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에는 어떤 참 그 생각들을 많이 내부 토론도 많이 거쳐야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중앙지검이나 다른 검찰에 수사 중인 사건들을 이첩받아서 다른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으로 할지 그거 부분은 아직 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조직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조직이 수가 작기 때문에 새롭게 무슨 누구를 수사하기보다는 기존의 검찰에 수사한 사건들 또 수사 개시 직전의 사건들을 이첩받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익이 있는 논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짧게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지금 여당 일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당 내에서 신중론도 있긴 한데 그 양산을 김두관 의원 계속해서 관련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민주당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큰 계획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상당히 공수처 출범 등을 비롯해서 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내의 저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이 나름대로 제압하지 못하고서는 이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감찰, 징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일종의 정치적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아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통해서 아마 이 지금 이 여당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마 김두관 의원이 지금 차기를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아마 강성 지지파들에 대한 이 지금 그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손짓 이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에 맞춰지기보다는 제도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180석의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치적 오만호 독선을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좀 사안을 넓게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이것이 합일점을 만들어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로 18일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지금 김민숙 씨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오시죠. 네, 법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다시 중단하라 하면 저희는 전혀 못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 심의를 할 텐데 지금 야당도 지금 사실상 지금 심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태라서 조금 조건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조금 해봤죠. 그때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국민.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도 있는데 이 건은 왜 야당이 있어야 하냐,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련 정부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 정부안 내용을 보면 뭐 처벌 정도라던가 유예 기간 등에서 좀 기존보다 다소 후퇴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법사위 제1소위가 열려서 이 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점심시간에서 잠깐 중단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제 정부안이 제출이 됐는데 정부안과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발의한 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후퇴된 면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적용 대상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보면은요, 박주민 의원 안에 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를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정부안에 보면은 거기다 더해가지고
50인에서 100인 미만 여기에는 2년 유예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 의원안의 경우에는 5배 손해액의 5배 이상. 그렇지만 정부안은 너무 많다. 5배 이내로 확 줄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과 추정 조항은 아예 정부안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전의 5년 동안에 안전조치 그리고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3번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사건 은폐를 이렇게 지시한 경우에는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안에 보면은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한다라고 해서 아예 이 조항을 빼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계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노동계와 정의당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이 관련안이 나온 이유가 워낙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법을 좀 강력히 제정해서 이런 산재 관련한 엄격한 처벌을 하고 관리를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뭐 누더기다 그리고 법안 주요 내용이 다 빠졌다 이런 지적이 뭐 정의당이라던가 노동계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정의당은 뭐 정부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아주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시국회가 1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 어떤 식으로든 첫 단추를 깨야 된다는 것이 아마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까지 동참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부안 위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앞으로 지금 현재 달래나가고 또 향후 이러한 그러니까 이 지금 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정부 여당도 상당히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번 그 임시국회에서는 일단은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야당이나 뭐 기업들에서 워낙 이 좀 처벌 규정 좀 완화해달라고 했고 정부 안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아직 민주당 안은 그대로고 또 심사도 이제 모두 펼쳐놓고 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이 심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관련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